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 신약의과학부에 있는 고병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공 수업 체험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바이오 신약의과학부가 바이오 신약 전공이랑 의과학 전공 두 개로 나뉘는데, 저는 오늘 특히 바이오 신약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에 관한 전반적인 제약 산업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과의 두 분의 조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을 분리하는, 단백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는 바이오 파마수티칼 그리고 메디칼 사이언스, 즉 바이오 신약 전공과 의과학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보이는 바와 같이 심화된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선도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인재상이고요. 그에 맞추어서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및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교수님이 6분이고요. 각각 분야에 6분께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신약 전공과 의과학 전공이 보통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 2학년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로서 또는 공학자로서 의과학자로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과목들, 생물학, 화학, 수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들을 수강하기 때문에 2학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신약 전공이나 또는 의과학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과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개고요.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조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질문을 하시면 조교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전공이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바이오 신약 쪽으로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약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하고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어, 그 제약 산업은 현재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크게 하나는 스몰 몰레큘이라고 하는 합성 신약과, 그리고 바이오 파마수틱이라고 하는 바이오 신약, 즉 셀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 있고 유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신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합성의약품, 즉 스몰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마켓 사이즈가 한 83%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 60, 70%로 한 10% 이상 줄어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바이오 신약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 메뉴에 있는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단백질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거의 바이오 파마수틱의 거의 대부분을, 거의 99% 이상을 단백질 의약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우리의 코로나 백신이 보면 유전자 치료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치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예전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mRNA 백신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가 좀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제가 이 정확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신약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단백질 의약품이지만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셀 치료제도 조금씩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약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질병이 생기면 우리의 선조들은 뭐 약을 달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버드나무 같은 데에서 버드나무 잎에서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물질들을 추출해서 뭐 해열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하고 유기화학 등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버드나무 안에 있는 특정한 물질이 해열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이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화학의 발달로 추출된 물질이 맨 오른쪽에 보시는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나무의 뿌리를 채취해서, 아니면 나무의 잎을 채취해서 가공한 다음에 몸에 바르거나 먹거나 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좀 더 약효가 있는 특정한 물질을 지칭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합성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합성 의약품 이유가 이제 단백질 의약품이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백질 의약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료용 항체 의약품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아스피린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스피린은 21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한 180달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1달톤은 수소는 1달톤, 탄소는 12달톤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분자를 확인해 보면 총 180달톤 정도가 되고요. 치료용 항체는 항체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한 15만 달톤, 즉 150kDalton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스피린과 치료용 항체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700배에서 8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체가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가장 발생하는 다른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만들기가 어려워지겠죠. 하나를 만들 수 있기 그러니까 조그만 물질을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큰 물질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질 테고, 따라서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게 비슷한 분류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은 우리가 편히 타고 다니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치료용 항체는 아주 고가의 비행기, 만들기 힘든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복제약이 있고 바이오시밀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복제약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드나 아니면 유기화학을 배운 사람들이 특정한 회사에서 만드는 이 아스피린이라는 물질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체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똑같이 만든다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 한 달 후에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지만, 치료용 항체는 만드는 때의 온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가 없고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약으로 사용하면 이걸 복제약, 영어로는 제네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치료용 항체라든지 큰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바이오시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시밀라는 우리 단어가 없고 그냥 통칭 한국말로도 바이오시밀라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고 만들기가 힘든 치료용 항체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항체 의약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단백질 의약품이 하나가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중에 5번째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 15년 동안 항체 의약품,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휴미라, 리툭산, 데미케이드, 아바스틴, 허셉틴 이런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탑10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시면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를 조금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체의약품들이 왜 많이 팔리고 시장이 커져가냐라고 하면, 항체의약품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 바인딩을 하는 거라서 높은 특이성이 있고 독성이 낮습니다. 독성이 낮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항체는 우리가 먹거나 주사하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항상 돌아다니는 우리 면역 시스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항체의약품을 우리 몸속에 주사를 한다고 하면 얘들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얘들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17년도에는 240조 원 이상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서로 모이고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한 대표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거 외에도 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한 7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던 회사는 파이자라는 회사겠죠. 파이자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그 mRNA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mRNA 코로나 백신을 많이 공급한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항체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보면 들어본 회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생명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시젠은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장 싸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는 항체의약품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산업의 특징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 마케팅, 많은 분야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약회사가 필요한 케미칼을 공급하는 회사, 제약회사가 필요한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제약회사가 필요하는 어떤 특정한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의학 분야의 인력 수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연평균 6% 정도 5년간 쭉 증가했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매년 6%씩 증가한다라고 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제가 2016년도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작년 2020년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데이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20가지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20가지를 이렇게 나타낸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휴미라, 키트루다, 그리고 스텔라라, 옵티보, 듀피센트, 아바스틴이 항체의약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걸 다 외우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휴미라는 우리에게 파는 의약품의 브랜드명입니다. 뭐 우리가 신발을 사시면 나이키, 아디다스 하는 것처럼 휴미라, 키트루다는 그 항체의약품의 판매명이고요. 밑에 보시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달리무밥, 그리고 베보롤리주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MAB라고 붙으면 이게 항체의약품입니다. 간단하게 원래는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의 약자로 MAB가 붙으면 이 의약품은 항체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또 NIB이라고 있는데요. NIB, 얘들은 이제 케미칼 이니비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EPT 같은 경우는 단백질 의약품으로서 그 항체의 어떤 부분을 떼어내서 같이 만든
제조업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체의약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2016년도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 큐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2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항체의약품이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왼쪽 분이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고령이시고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2010 몇 년도에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부암을 걸리고 나서 이분이 키트루다라는 이 의약품을 치료를 받고 지금은 그 흑색종 피부암이 완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암에 걸려서 완치가 된 약품이 항체의약품이라고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 항체의약품에 쏟아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이 항체의약품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 어떤 단백질을 역할을 못하게 하면 암의 증식을 막는다, 암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알려진 타겟인데, 키트루다, 즉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치료를 받았던 항암제는 여기 보면 PDL1와 PDL2라는, 정확히는 PDL1이라는 단백질을 작용을 못하게 하는 항체의약품 키트루다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모든 타겟들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항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삼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 개발을 진행해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대략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까지 들어가는 개발 비용이 한 건당 2,900억인데, 이 2,900억이라는 수치는 하나의 약품이 끝까지 성공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을 때 2,900억이고, 그 외에 중간에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중단하게 되는 이런 의약품까지 합하면 하나 개발될 때 보통 2.8조 원의 돈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일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기초 탐색 연구, 비임상,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랑 임상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하는 쪽이고, 주로 이제 기초 탐색 연구라든지 비임상 쪽에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임상부터는 식약처에서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약효가, 독성이라든지 약효가 없거나 독성이 높아지면 식약처에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이 약 개발을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이 비임상부터 식약처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항체신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항체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많이 팔렸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을 다른 셀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들이 항체신약으로 많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체신약은 높은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 열쇠와 자물쇠처럼 정확하게 바인딩하는 아주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보다 많이 개발이 되고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과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혹시나 신약 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회사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제약회사는 한국바이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가 2021년도에 총 36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제약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이 바이오협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 창업한 바이오벤처가 한 1,500개 정도 창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 2,000개 정도 되겠죠. 회사가 2,000개 정도 되는 제약 관련 기업에도 취직이 가능하고 연구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센터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회사, 이런 곳에서도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그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산업을 하게 되면 제약 산업을 서포팅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게 되고, 그 회사들에게 케미칼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케미칼을 납품하든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바이오 신약의과학부를 졸업하고 제약업계 쪽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그림 안에 있는 회사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이런 회사들과 비슷한 종류의 회사들에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의 커리어, 나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여러 기초 전공 과목을 배우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세부 전공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초 전공 과목을 배우고 제약회사 또는 서포팅 기업으로 가서 연구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일을 하거나 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개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재미나게 듣는 부분들이라 제가 항체의학 분해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쪽으로 취직을 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브로드하게 넓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오늘 저희 조교분들께서 여러분에게 단백질을 분리하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그 실험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이제 SDS 페이지 젤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단백질 전기 영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상어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단백질을 끓인 다음에 이런 지금 보이는 이 네모판이 SDS 페이지 젤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샘플을 로딩하고 전기를 걸어서 오랫동안 두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이론적인 단백질이 분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3일에 걸쳐서 하는 실험인데, 오늘 저희 조교님들께서는 여기 첫 번째 로딩하고 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런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SDS 페이지 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우리가 동굴 같은 데 보면 뭐 종류석이라고 그러죠. 종류석이 이렇게, 그물같이 엄청나게 케미칼들이 그물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그 사이 공간이 많아서 그 공간 사이로 단백질이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이 그냥 혼자 힘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전기를 주게 되면 단백질이 전기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단백질을 이동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원리가 다시 추가되는 게, 사이즈가 작은, 몰레큘러 웨이트이 작은 애들은 이 전기에 의해서 빨리 움직일 테고, 몰레큘러 웨이트이 큰 뚱뚱한 애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얘들이 이제 분리하는 틀이고,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로 해서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단백질이 아래로 쭉 이동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애들은 빨리 이동하고 큰 애들은 천천히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할 때 대략적인 내가 가진 샘플의 단백질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 크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왼쪽에처럼 스탠다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스탠다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사이즈를 알고 있는 애들을 넣어줘서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오게 되면 얘들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들을 스탠다드 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탠다드 마크에는 아래와 오른쪽과 같은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고, 얘들의 사이즈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림으로써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교분들께서 그 진짜 SDS 페이지제를 내리는 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어 리얼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나올, 보통의 경우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는 셀 자체,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를 추출해서 젤을 내린 게 아니라 어떤 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백질들을 넣어서 내린 경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단백질 하나를 정제한 다음에 내렸을 때 오른쪽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 조교님들께서 설명하고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인데요. 어, 오늘 저는 바이오신약의과학부에서 바이오신약 쪽으로 설명을 했고, 특히 항체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의 현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약 개발을 계속적으로 나의 미래, 나의 커리어로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준비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SDS 페이지제를 이용한 단백질 분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 조교님들과 함께 실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발표를 했던 고병준입니다. 감사합니다.